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2020년도 7급 국가직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 관련 총평을 좀 해드리면요. 전반적 수준은 분명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마 출제 쪽에서도 인사혁신처 쪽에서도 변별력을 구하기 위해서 대략 한 두 문제 정도 충분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굳이 그쪽에 올인할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 쉽다, 늘 봤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푼다고 한다면 합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렵다고 느꼈던 두 문제가 제가 이제 동영 때 어느 정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좀 더 깊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좀 더 철저히 똘똘히 한번 분석해 보고요. 향후 시험 문제들도 만약에 이제 여러 그 어려운 사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출제 기조가 유지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수 출제되지만 그렇지만 변별력 때문에 분명히 두세 문제 정도는 전혀 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근데 사실 그 두세 문제 맨 마지막에 풀거나 아예 찍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한두 문제에 올인해서 그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전체는 별거 아닌데 마치 한두 개가 전체 모두를 어렵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똘똘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이거 너무 전형적이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시장 수요 곡선 무슨 뭐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P로 바꾼다고 한다면 자, 100 그리고 빼기 Q가 되겠네요. 자, 우리 공급 곡선은요. P를 두고 넘기면요. 20 더하기 Q가 분명히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일치시킨다고 한다면 자, 넘겨서 2Q 나오죠. 넘겨서 80. 그래서 2로 나누면 Q는 분명히 40이 될 겁니다. 물론 그냥 위아래 더해서 이 P는 120 그래서 P가 60도 분명히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1번과 2번은 너무나 당연하죠. 60과 가격, 수량 40이 당연히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자, 그 다음 잉여를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수요는 이런 모습. 자, 공급은 절편이 20이기 때문에 우상향의 모습. 자, 균형이 60과 40이었습니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 이 소비자 잉여는 요거 40이죠? 요거 40이죠. 4, 4, 16, 1600. 근데 삼각형이니까 반. 얼마입니까? 800. 그래서 소비자 잉여 분명히 8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잉여도요. 요거 40, 요거 40, 4, 4, 16, 1600. 반, 800. 그래서 사회적 잉여 전체는 1600인데 분명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같기 때문에 4번이 잘못이라는 사실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사실 티브 모형은 재정학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경제학 자체에선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행정학 쪽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섭섭한 것이 이거 행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엄밀히 경제학으로도 충분히 안 배워서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새롭다 그러면 그 자체를 너무 그냥 당황을 하시는데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행정학 내용에 준해서 본다고 한다면 티브 모형은 다수의 지역에 또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이동성 보장이 전제되고 그리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규모수기 불변의 기술 수준을 보일 때 지방 공공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티브 모형인데요.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치란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완전 경쟁이 시장의 느낌은 좀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죠. 완전한 정보, 제약이 없다, 외유성 없다, 그죠?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 해서 못 풀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자, 그런데 규모 수익 체증이 되게 되면요, 자칫 규모 경제가 들어와서 자연 독점으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3번이 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은 정말 그 생각해요. 가끔 서술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정말 국어 비문학적 실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행정학에서 안 배웠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효율적 자원 배분은 완전 경쟁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3번이 왕따죠. 그죠? 네, 답은 3번. 너무 많은 이론을 대입해서 풀기 시작하면 오히려 답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정도에도 괜찮습니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ISLM 모형에서 확장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자, 보시면요, 사실 뭐 기본적인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IS가 완만하다. 자, 상대적으로 LM을 가파르게 그린다고 한다면, 자, 누구 짱이 되는 겁니까? 통화 짱이 되죠. 그래서 확장 통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분명히 정책 짱이 되는 거죠. 기억은 커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자, LM이 완만하다는 그림, 우상향인데 완만이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IS는 가파르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자, 이거는 재정장이죠. 통화약이고요. 자, 그러면 M을 우측으로 늘리게 되면, 자, 보다시피 이렇게 됨으로써 Y가 아주 미미하게 증가해요. 자, 그래서 확장 통화 정책을 취했을 때 소득 증가폭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라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 많이 다뤘던, 또 기출도 많이 됐었던 자연 실업률 물음이죠. 안정상태 실업률이 10%다. 우리 자연 실업률 공식은 우선 실직률 더하기 구직률 합으로 나누는 값이었었죠. 자, 실직률, 자, 2%가 실직, 구직률을 물었어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10%입니다. 선생님,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정말 찰나적 시간대 빨리 푼다는 것은 객관식은 그런 장점이 있죠. 역대입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18을 대입하면 20분의 2, 그래서 10분의 1, 자, 곱하기 100을 하면 10%가 나오니까 금방 구할 수 있죠. 꼭 계산을 해야만 푼다? 객관식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시간을 아낀다고 한다면 역대입도 좋습니다. 자, 4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사실 뭐 티브 모형도 여러분들 뭐 행정학에서 배웠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자, 5번까지 쫙쫙쫙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이윤 극대화 조건 V MPL은 W에서 구할 수 있다. 자, V는 P죠. 자, MPL은요, 요 생산함수를 미분하면 됩니다. 200 빼기 2L이죠. 200 빼기 2L. 그런데 L 값이 50으로 줬어요. 그러면 100 빼면 100. 자, 이게 W는 임금은 300이에요. 뭐 그냥 답이 나오네요. 얼마입니까? 3.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6번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런 말까지 수업 중에 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진부하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진부하다. 하지만 경제학 자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런 우리 상황,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전제했을 때 아마 출제 교수님들도 새로운 문제를 다수 출제하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를 한번 물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출제한 게 분명해요. 자, 보시면 우리 완전 경쟁이고요.
장기 균형입니다. 뭐 더 볼 필요가 없죠. 분명히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가격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선 AC를 먼저 구하자. AC 구할 때 미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Q만 나누면 2Q제곱, Q만 나누면 마이너스 12Q, Q만 나누면 48. 그러면 요 AC가 자 극소값을 간다는 것은 미분해서 0, 미분하면 4Q, 자 마이너스 12, 그래서 0이 된다. Q 얼마면 되겠습니까? 3이면 되겠다. 그래서 Q가 3이 나오고요. 이때 가격은 3이 아니라 요 3을 AC에 대입한 값이어야 합니다. AC에 대입한 값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3을 대입하면 3, 3은 9, 9이 18이 나오고요. 36이 되고요. 더하기 48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더하면 66이고요. 36을 빼면 30이 되죠. 그래서 가격은 30이다. 자, 그 다음 요 가격 30을 자 시장 수요 곡선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뭐 너무 스탠다드한 문제라서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쉽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P 30 대입하시면 150이죠. 빼면 450. 그래서 분명히 시장 전체 거래량은 450이다. 자,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모두. 그러면 3개를 만드는데 시장 전체는 450이라면 자, 몇 개 기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450을 3으로 나누면 150개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가뿐히 가격 30에 150개 기업 수가 나온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6번까지는 신나게 푸셨을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막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 이제 7번. 많은 친구들이 7번 문제 푼 다음에 선생님 막 그래요. 저도 좀 마음이 아픈 게 이거 2020년 동영 6주차 3번에서 제가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동영할 때는 좀 더 앞으로는 더 많이 난이도를 더 높일 건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기간을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기간을 새 년도로 내면 너무 힘들어해서 2개 년도로만 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요 정도 수준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제 입장에선 기가 막힌 카드로 요 2020년 동영 6주차 3번에서 해드렸었는데 근데 웃기는 게 아이고 이게 3개 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어차피 출제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냥 틀려라라고 냈다는 거죠. 틀려라라고 낸 거지 맞춰라라고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왕 예상할 때 완벽하게 그냥 3년 4년 막 해버릴 건데 사실 솔직히 3년짜리 하려다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때문에 2년짜리로 똑같은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일단 3년짜리로 나오다 보니 힘들어 했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하여튼 마음이 아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 기대 이론에 의하면 자 장기 이자율은요 기대 이론에 의하면 장기 이자율은 현재 단기와 미래 예상 단기를 어떻게 알아? 평균 내라. 두 개라면 이겠죠. 그럼 만약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플러스 알파를 붙여라.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땐 당연히 평균이 2죠. 3개 있으면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4개라면 4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이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대 이론에 의한 장기 이자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 다 해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발문을 봤더니
1년 만기 3%, 1년 만기 3% 단기 이자율이 제시됐고요. 그 다음 2년 만기는 5%예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1년짜리고요. 2년 만기는 분명히 5%라고 줬습니다. 5%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 3년 만기에 대해서는 6%다. 6%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없죠. 뭐 공감번호에 있습니다. 공인행위사, 감정평가사, 고의무계리사, 노동, 공인노무사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그쪽 문제를 최신 유형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취급 수준이 이제는 뭐 거의 공인회사급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1년 만기라면 3%, 2년 만기라면 5%, 그 다음에 3년 만기라면 6%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다 할게요. 여러분들 3년 만기 말고요, 2년 만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장기 이자율은 좀 전에 어떻게 했었느냐? 자, 보세요. 이 공식에 따른다고 한다면 현재 단기, 이 현재 단기잖아요. 3. 그 다음 미래 예상 단기란 이거예요. 2년 만기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뒤, 그때 1년 뒤 뭐다? 이자율. 이게 자, 미래 예상 단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편의상 X라고 할게요. X. 그러면 현재 단기 3과 1년 지난 뒤 미래 예상 단기 X를 뭐 한다? 평균 내라. 그래서 장기가 얼마 구해졌다? 자, 5%가 구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5가 된 겁니다. 5가 된 거예요. 그러면 5, 20, 3 빼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7%. 7%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쪽 7%가 됐다라는 겁니다. 1년 지난 뒤 그때부터 1년짜리 단기 이자율 얼마냐? 바로 7%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냐면요, 이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2년 뒤 성립하리라 기대되는 1년 만기 단기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른 뒤에 그리고 1년 만기 단기 이자율 얼마냐? 이거를 편의상 Y라고 하겠습니다. Y.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역시 이것도 이렇게 풀어요. 장기 이자율은 자, 현재 단기 3. 그 다음에 또 1년 지난 뒤 단기 얼마입니까? 7. 이미 구해졌죠? 2년 지난 뒤 단기를 몰라요? Y라 할게요. 자, 세 연도 나왔으니까 3으로 나누는 겁니다. 3으로. 그게 얼마 나왔다고요? 6이 나왔다. 이게 6이 나왔다. 그러니 요게 10이에요. 요거 3, 6, 18입니다. 자, Y 얼마일까요? 8%가 된다. 8%가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다? 8%다. 자, 우리 Y라고 하는 거는 2년 지난 뒤 뭐다? 1년 단기다. 예상 단기겠죠? 그게 8%. 몇 번? 3번. 사실은 별거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그 생각 진짜 간절히 하는 것이, 선생님이 이 문제 딱 보면서 그냥 이거 넣지 말고 그냥 어려운 거 넣어서 해드릴 걸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좀 할 말이 많이 있죠. 완전히 예상한 건데, 근데 솔직히 3년까지 이렇게 하기는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라고 그냥 이거 빼버리고 이제 이걸 한 건데, 하여튼 이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우리 7급의 수준이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수준에 이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나오고 있죠. 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출제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아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 나올 거예요. 이 패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합니다. 원래 기본 개념은요, 기대 이론에 의하면 장기 이자율은 현재 단기와 미래 예상 단기의 평균으로 구한다. 만약 이게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그 차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1년 지난 뒤 3%, 2년 만기 5%, 3년 만기 6%라고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 예상 단기는 두 개가 가능해요. 두 개가. 자, 1년 지난 뒤 미래 예상 단기, 2년 지난 뒤 미래 예상 단기. 이게 가능해요. 우선 요거 X하고 얘기했었는데 요걸 구하려면 장기 이자율은 분명히 현재 단기 3에다가 1년 지난 뒤 미래 예상 단기 X, 그리고 두 개니까 2 나누면 이게 얼마 나왔다? 5%. 그럼 5, 2, 10. 3 빼버리면 7. 7 나왔어요. 자, 그 다음 3년째 여기 보게 되면 자, 단기 이자율은 다 더하는 겁니다. 현재 단기 3, 1년 지난 뒤 예상 미래 단기 7, 그 다음 2년 지난 뒤 미래 예상 단기 몰라서 Y라고 하고 Y 3개니까 3으로 나눠라.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얼마 나왔다? 6이 나왔다. 자, 이게 10이고요. 3, 6, 18. 자, Y는 얼마 나옵니까? 8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야 답이 나오죠. 몇 번 다? 3번. 네. 자, 일단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쌤이 적중시킨 문제죠. 분명히 강의해 드릴 때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실질이자 우리 리카르도 등가 정리죠. 그죠? 분명히 정부 지출은 일정하게 하는데 세금 감면으로 한다. 단지 국채 발행 투생한다. 그렇지만 소비 증가 없다.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리카르도 등가 정리 이렇게 쌤이 다 점검해 드렸어요. 어떻게 점검해 드렸느냐? 자, 보십시오. 아마도 이제 거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미 해 드렸었는데, 자, 우선 리카르도가 이런 얘기하죠. 케인츠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걸로 재정 지출에, 정부 지출에 재원 마련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이래버리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비는 늘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케인즈가 뭐라 말했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냐? 오히려 국채를 발행해서 이 발행된 그러한 국채를 통한 얻어진 돈으로 오히려 세금을 뭐 해준다? 깎아주겠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 테니 소비가 늘 수 있지 않느냐? 소비가 늘면 자, 나중에 출고 추가 생산을 위해서 고용을 늘 것이고 실업자가 구제되고, 그럼 그분들이 일자리 잡았으니 돈 벌었으니 나중에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국채 갚으면 되지 않느냐. 케인즈 주장이었었죠. 그런데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또 뭐라 말한다고 그랬어요? 국채를 부채로 여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부채 왜요? 미래 조세 증가로 나타날 거다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자녀 세대한테 토스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 미래 되면 돈도 없고 일자리 없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따라서 지금 깎아준 돈으로 뭐를 늘린다? 민간저축 SP를 늘리기 때문에 자, C 증가 효과 없이 C는 불변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었어요? 재원을 세금으로 하던 국채로 하던 소비 증가 없다는 점에선 네, 똑같다. 리카르도 등가 정리.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분명히 돈 빌릴 데가 없다고 한다면 깎아준 돈으로 기저귀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에 케인즈 말이 맞고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틀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1라운드. 여기에 분명히 2라운드까지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이자율을 말씀드렸거든요. 스스로 놀랐어요. 아, 이게 바로 나왔구나. 자, 그래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 총저축이라고 하는 거, 자, 국민저축 SN, 총투자를 I라고 한다면 총저축은 민간저축 SP,
정부저축 SG를 더하는 것인데 민간저축은 Y 빼기 T 빼기 C, 정부저축은 T 빼기 G 합치면 된다. 자, 분명히 정부 지출을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이런 논의에 의하면 소비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자, 빼는 값이 줄었으니 이 전체가 뭡니까? 증가. 그래서 SP 증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주니까 전체가 뭡니까? 예, 감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만큼 늘고 줄었으니 이 전체 변화는 없다. 그래서 총저축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 이자 R도 뭐다? 불변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죠. 등가니까 같다, 안 변했다 라고 기억하라고요. 그냥 얘기했죠. 이제 여기까지 나올 차례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 3 선지 중에 4번을 먼저 볼게요. 소비자들은 미래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죠? 그 다음 또 현재 소득만 감안합니까? 미래 소득 모두를 감안하니까 걱정돼서 미리 저축을 늘리는 겁니까? 후자죠. 그래서 현재 저축을 뭐 한다? 증가시킨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자, 미래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 보세요. 불변이라니까요. 불변. 그냥 나왔습니다. 스스로 이제 드디어 쌤이 100% 예상한 대로 답이 나오고 있구나.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맞췄으리라 믿습니다. 자, 9번이요. 9번 문제는 산수 문제의 백미입니다. 백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향후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쉽다? 그렇지 않았을걸요. 이거 산수 계산하는 거 빨리 했다? 예, 굉장히 경제 수학적 테크닉 마인드가 공고한 친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계산 문제의 개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이런 테크닉을 요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이거 한번 정확히 풀어보는데요.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이 4%다. 그대로 한번 씁시다. 1인당 GDP를 G라고 할게요. G 증가율. 이게 4%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본반 첫날 첫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얘는 G 증가율에서 뭘 뺍니까? 인구 증가율.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각 주에 보면 노동자 증가율 줬으니까 노동 증가율이라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노동자 1인당 자본 증가율. 1인당 자본 증가율은 얼마다? 6%가 주어졌습니다. 자, 얘는요, 자본 증가율에서 역시 뭘 뺍니까? 노동 증가율을 빼면 되죠. 이때 공통이 노동 증가율이에요. 뭔가 노동 증가율로 한번 뭐 해보자? 함께 넣어보자. 그럼 여기서 노동 증가율은요, 어떻게 구했던 겁니까? 자, 요거 넘기고요. 요거 넘기면 되죠? 그래서 G 증가율에서 넘겨오면 마이너스 4. 그죠? 요거를 여기다 뭐 하자? 대입하자.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을 쓸 수 있느냐? 여기 노동 증가율 구하듯이 얘도 자본 증가율 구하는 식으로 재탄생을 시켜보면요. 자, 자본 증가율은 1인당 자본 증가율에 노동 증가율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 6 더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노동 증가율이 돼서 이쪽 화살표를 이쪽으로 오게 하자. 자, 그러면 6 더하기 노동 증가율은 G 증가율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자본 증가율은 G 증가율 플러스 얼마 된다? 2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본 증가율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동 증가율은 G 증가율의 빼기 4. 자, 그런데 이런 정리를 통해서 결국 자본 증가율은 G 증가율 플러스 2
그죠? 노동 증가율은 G 증가율 마이너스 4. 그 다음 자본 증가율은 G 증가율 플러스 2. 요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묻는 게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바로 요 식을 줬네요. 자, 이제 우선 전체를 넣어보겠습니다. 요걸 우리 G 증가율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이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요걸 구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쪽은요 더하기 3분의 1인데 자본 증가율. 요 자본 증가율 자리에 뭘 넣는다고요? G 증가율 플러스. 그 다음 3분의 2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노동 증가율은 G 증가율 빼기 4. G 증가율 빼기 4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요걸 이렇게 넘기면요 3분의 1 G 증가율이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3분의 2가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3분의 2 G 증가율이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입니까? 8이 나와요. 그러면 재미난 사실은 요거와 요거 더하면 전체 G 증가율이죠. 그러면 요거랑 뭐합니까? 소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얘인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될 것인가? 얼마 나와야 돼요? 3분의 6이 있어야 더해서 3분의 8 돼서 소거돼서 0 될 수 있지 않습니까? 3분의 6은 얼마라고요? 2%. 몇 번? 2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장담하지만 이런 잔계산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죠.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이번에도 9번, 10번 라인, 특히 이제 9번 라인에서 이런 복병이 역시 숨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이 사실은 좀 쉽게 내서 그러니까 아마 앞쪽에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시행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유동성 선호 이론, 케인즈의 화폐 이자 결정 이론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자 R이고요. 외생성화 화폐 공급 수직을 하면요. 자, 분명히 화폐 수요는 우하향이 됩니다. 자, 국채 매입을 통해서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이자율은 뭐합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승 틀렸습니다. 기억 아니죠? 그다음에 니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산출량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한다. 자, 분명히 확장 통화 정책을 분명히 국채를 매입해서 확장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자, M이 증가해서 LM이 우측 이동해서 AD가 우측 이동하죠. 자, 그러면 통상 우리 AD, AS에서 AD 우하향을 가정하고요. 여기 이제 주어져 있죠. 자, 단기 AS는 우상향, 장기 AS는 수직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자, LM이 우측 이동해서 AD가 단기적으로 우측 이동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죠. 따라서 물가 뛰고 자, 산출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에는 결국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다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회귀하게 되죠. 그런데 세고전학파에 따르면 경제 주체 정책 예상이 완벽한 경우 다시 말해서 깜짝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단기에도 어떻습니까? AS를 직으로 가정하죠. 그래버리면 물가만 뛸 뿐이지 AD가 우측 이동했을 때 물가만 뛸 뿐이지 자, 우리 산출량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완벽히 맞는 선지죠. 그러니 니은 디귿 리을의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 문제입니다. 자, 11번이요.
뭐 공공재 공유자원도 7급이라기보다는 9급 정도 수준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공공재는 경합성이 낮다, 비경합성. 그런데 공유자원은 자, 경합성이 있죠. 그죠? 배제성이 없는 것이지 경합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사하다, 틀렸습니다. 자, 공유자원은 공짜지만 비배제지만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멸종 우려가 있죠. 공유자원의 비극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면 해결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정확히 맞죠? 두 개만 고르는 거니까 니은 디귿의 3번 답입니다. 리을, 맡기지 않은 유료가 공공재다. 유료 아니죠, 그죠? 무료죠. 참고로 맡기지 않은 비경합인데 유료, 배제성 있는 거 요금제일 뿐이죠, 그죠? 네, 정확히 리을 틀렸습니다. 자, 정답 니은 디귿의 몇 번이요? 3번. 네. 자, 이제 우리 쌤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도 비기다. 사실 이런 작전을 짜드린 이유는 이런 문제 빨리 풀라는 취지예요. 뭘 다른 걸 봐요. 옳지 않은 건데. 핵서 올린 정리는 기술 수준이나 네 아니면 생산함수가 뭐다? 동일하다. 다르다잖아. 다르다. 몇 번 답? 2번 답. 끝.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볼 것도 사실은 없어요. 고민도 없이 1, 2초면 답이 나와야죠. 근데 그걸 안 하시게 되면 이거는 뭐 끝장입니다. 그래서 규모수익 일정을 유지하고 산업 간 이동은 자유롭지만 국가 간 이동 안 된다. 예, 점검해 두시지만 역시 여기도가 짱입니다. 핵서 올린 정리는 기술 수준, 생산함수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요. 자, 우리 자동 안정화 장치도 쌤이 무수히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보였던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죠. 자동 안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소득세제, 누진적, 그리고 실업보험제도. 그러니 내부 시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자동으로 다 결정해 주니까 시차, 내부 시차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이 니은이 경기 회복기 때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를 개인작파가 지적하곤 하는데 왜 그러느냐? 경기가 조금 회복되려고 하면 자, 누진적 소득세제가 작동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 버리면 올라오려고 하는데 바로 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의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역시 여러분들 이거 실수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념에 준해서 푸시면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다공장 독점 아닙니까? 다공장 독점은 선생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MC가 2개 있어서 같고 MR과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MC1, 자, 이쪽이요. EQ1이네요. EQ1. 자, MC2는요. 6. 이미 이 식에서 끝나요. Q1은 얼마 나와야 됩니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MR 때문에 그래요. 자, 2000 빼기 Q니까 200 빼기 Q니까 200 빼기 EQ죠. 그럼 MR은 200 빼기 EQ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두 공장이기 때문에 EQ라 쓰지 말고 Q1 더하기 Q2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같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뭐 게임 끝인데요, 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끝났었지만 굳이 구한다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요거 넘기면 뭐 다 합시다. 6이 있고요. 200이 있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Q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요거 얼마 나왔습니까? 194가 나왔습니다. 자, 넘기면 2Q2고요. 다시 6으로 넘기면 얼마 나옵니까? 자, 188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Q2가 188이니까 2로 나누면 90 얼마입니까? 4. 바로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솔직히 없는 건데 왜? Q1이 바로 3 나오잖아요. 쟤밖에 없어요. 1번밖에. 그래서 이제 나온다. 하지만 정확히 푼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된다는 점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Q1, Q2이기 때문에 이게 3이에요. 3. 자, 그러면 6, 200. 자,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Q2가 됩니다. 넘기면 2Q2. 자, 그래서 넘겨와서 12를 뺀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188일 것이다. 자, 188 2 나누면 94다. 그래서 몇 번다? 1번이 답이다. 분명히 어려운 게 아닌데 잔실수였다는 거죠. 잔실수였다는 거.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쌤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올해는요, 기본적인 전체적 수준은 낮아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내용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금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 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 MPK가 0.125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인구와 기술 수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률, 원래는 이제 NDG. 자, 이게 일치할 때 황금률의 안정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없고 감가상각만 고려한다고 한다면 0.1입니다. 같습니까? 이쪽이 더 큽니까? 크죠. 자, 이 상태가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이 그림을 알 거예요.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는요, 자, 분명히 요 기울기가 감가상각만 있어서 D라 합시다. 요 기울기가 D예요. 그런데 MPK는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이거보다 크려면 균제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기울기가 더 크게 되는 거죠. MPK가. 요게 이제 MPK. 따라서 MPK가 감가상각 D보다 큰 경우는 균제 황금률 상태보다 뭐다? 작은 상태죠. 그래서 황금률의 자본량보다 작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우리 16번도 이게 이제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죠. 뭐 환율을 가장 크게 하락시킨다. 자, 여러분들 환율 하락의 가장 좋은 결정적인 것은 국내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결국 외자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상승이 가장 큰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확장 재정은 IS 우측 이동. 자, 긴축 통화는 LM의 좌측 이동. 자, 분명히 R은 가장 많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뛸 수 있죠. 그래서 정확히 확장 재정과 긴축 통화인 뭐 조합이요? 2번이 맞다. 뭐 기본입니다. 자, 우리 17번 가겠습니다. 통화 송수 빠지면 섭하죠. 자, 우리 이 제도에서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 합이 1보다 작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CD. 자, 분명히 C는 현금이에요. 자, D입니다. 자, D는 요금을 예금. 다시 말해서 현금 예금 비율 K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쌤이. 자, 얘가 증가한다? 그 말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 보유 비율이 증가하거나 예금이 감소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예금을 줄이면 결국 승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통화 공급이 감소합니다. 몇 번? 3번. 볼 게 없단 말입니다. 볼 게 없어요. 그죠? 공급 증가? 변화 없다. 다 필요하죠. 통화 공급 뭡니까? 감소. 끝! 빨리빨리 풀어야죠. 다른 게 아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현금 보유를 많이 한다? 예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승수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승수가 커지게 하려면 현금 줄이고 예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반대죠. 통화 공급. 승수가 작아지기에 통화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답은 3번. 자, 18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솔직히 기존에 했던 문제지 새로운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비교의나 절대의 이런 거에 초점 두지 않아요. 사실 1번만 바로 풀어도요,
그냥 끝인데 공부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는 노동시간이니까 투입 유형임이 분명하죠. 투입은 작을수록 좋다. 우선 절대우위 합시다. 절대우위는 제품별이다. 비교우위는 뭐다? 나라별이다. 제품별 X가 없어요. 같네요? 그러니 X는 절대우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우위가 A국이 X라고 했는데 이건 아예 잘못됐다. 그 다음 Y는요? 같습니다. 작은 거, 투입 작은 거죠. A국이 작죠. 그러니 A군 Y제만 절대우위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비교우위 나라별로 보자. 우선 A국 하나만 보면 되죠. 자, 쟤와 다르니까 비교할 수 없어. 상대값 3분의 얼마? 3. 여기는요 7분의 6. 자, 분명히 작은 쪽에 우위가 있죠. 그러니 A 어디가 작습니까? 7분의 6이 작으니까 A는 Y입니다. A는 Y입니다. 그러니 B는 뭘까요? X겠죠. 서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하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 자, 우리 기회비용은 기나 작전을 썼고요. 투입일 때는 뭘 썼습니까? 막대기만 표시하시면 금방 구한다고 그랬죠. 자, A국 기나 나라별 걷습니다. 막대기 걷습니다. 묻는 걸 X 분자로 읽으면 A국은요 Y 얼마입니까? 6분의 3. 6분의 3. 같은 방식으로 B도요 걷습니다. 막대기 묻는 걸 분자로 읽으면 B국은 Y 7분의 3. 7분의 3. 그죠? 자, 그러면 6분의 3이 커요? 7분의 3이 커요? 당연히 6분의 3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A국이 크지 A국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X 생산 기회비용은 A국이 6분의 3으로서 분명히 B국 7분의 3보다 더 크니까 A국이 작다고 한 건 뭐다? 잘못이다. A국이 더 뭐하다? 크다. 오케이. 다 틀렸고요. 답은 이제 1번인데 그냥 기본 문제 냈어요. X 한 단위 Y 3분의 1 단위 교환되면 과연 무역이 일어나지 않느냐 있느냐. 기회비용 사이값으로 풀면 됐었죠. 좀 전에 또 다 구했습니다.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 나라별로 구고요. 막대기. 그래서 요거 분자로 읽으면 Y 6분의 3. 그 다음 역시 나라별로 구고요. 막대기. 묻는 걸 분자로 읽으면요. Y 7분의 3. 자,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으니까 이런 부등호를 만족하면 교육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죠. 근데 Y 3분의 1은요. 여기에 있어요. 자, 3분의 1이 커요? 7분의 3이 커요? 자,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7인 7, 3, 3, 9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 분명히 얘는 이 아니야. 이 바깥에 있습니다. 무역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 몇 번입니까? 1번. 자, 이거 전형적으로 냈던 문제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관건 19번. 복병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속도가 이제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강의하면서 올해 이런 얘기했죠. 베르트랑 문제 나오게 되면 이제 진짜 극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빨리 붙자라고 했었어요. 나왔네요, 사실. 차별적 베르트랑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웠던 문제지 어려웠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사실. 자, 여러분들 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2020년 동영 6주차 19번에서 우리 슈타겔버그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원칙적 요 작전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썼던 PPT 자료 그대로입니다. 올해 동영 6주차 19번. 자, 그대로 문제예요. 그대로 문제. 이때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MR 구하고 또 구해서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여기는 우리가 늘 봤었던 생산량을 결정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좀 친숙했는데 이 패턴을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단지 이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가격 결정 모형이 돼서 미분을 가격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그게 지금까지 우리 미분을 Q로 했는데 웬 가격이냐? 자,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물었기 때문에 늘 Q로만 우리 미분했는데 여기 가격 결정 모형이라 가격으로 미분한다는 점이 특이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사례를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대입이 가능했었던 문제예요. 제가 꼼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점은요. 이 노란색 PPT에 주목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요 문제 풀 때도요, 분명히 선도가 1이고 기업이가 추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추종 기업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은 먼저 가격을 채정한다. 선도입니다. 2는 관찰 뒤에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 기업을 먼저 이윤극대화 조건을 따져보자. 그럼 저 보세요. 자, 이 기업 여기입니다. 요걸 그대로 옮겨와 쓰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Q2는 32 빼기 P2 더하기 P1. 자, 이윤극대화는요, 분명히 이윤극대화는 TR에서 TC를 뺀 거, 요 이윤을 미분하는 건데, 기존의 미분은 생산량 결정 모형이라서 생산량 Q로 미분한 거지만 얘는 가격 결정 모형이라 뭐로 미분한다? 가격으로 미분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대기하는 포인트를 맞는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또 하나, 이 문제에선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계 비용과 고정 비용이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고정 비용 0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 추가적 비용도 없으니까 총 비용도 얼마나 뜻입니까?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로 0이 되니 오로지 TR만 표시한 다음에 그때 가격으로 미분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이 기업을 먼저 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TR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TR2는요, 분명히 Q2 곱하기 P2로 곱하면 되겠죠? 자, Q2는 여기 있습니다. 30 빼기 P2 더하기 P1. P2는 P2. 자, 요렇게 곱하면 32 P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P2 제곱. 요렇게 곱하면 P1, P2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를 무엇으로 미분하는 겁니까? P2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분하면 요거 없어 32. 요거 미분 2, P2. 얘는 P1. 요런 식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쓰시는 거죠. 마치 뭐 구하듯이요? MR 구하듯이요. 그럼 바로 이렇게 32. 자, 2니까 나머지 상수 처리해버리고 얘만 기울기 2배. 그 법칙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낯설죠, 그죠? 하지만 원칙대로 하시면 금방 나오죠. 그럼 이때 P2로 풀어볼게요. 자, P2를 넘기면 2P2. 2 나누면요, 16 더하기 2분의 1 P1.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제 아래까지 가야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역대입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한번 대입해 보시면 P1이 36일 때 P1이 36이면요.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18. 그래서 얼마요? 34. 바로 몇 번? 2번 나와요. 물론 정석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어디에 대입한다? 자, 선도기업 1기업의 수요곡선에 대입한다. 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TR1은요 분명히 Q1 곱하기 P1이었기에 요걸 대입하시면요, 자, 20 빼기 P1에서 P2 요걸 대입해요. 16 더하기 2분의 1 P1.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6이죠.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P1이 될 겁니다. 그리고 P1을 곱한 거죠. 그러니 36 P1 2분의 1 P1 제곱. 자, 이거를 이제 뭐로 미분한다고요? 자, 1기업이니까 P1으로 미분하자. 그럼 36이 나와요. 요거 미분하면 P1이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P1은 36이 되죠. 그러니 요거 36 대입하면 P2는 얼마 나와요? 34가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말 하라는 게 아니라 동영 우리 올해 6주차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풀이 요 PPT를 그대로 썼었는데 요 테크닉과 100% 똑같아요, 여러분들. 단지 뭐만 다르냐? 그때는 Q로 미분했다면 지금은 뭐로 미분한다? 가격으로 미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점 모형에서 꾸르노 슈타겔버그는 생산의 결정 모형이다. 그 다음에 베르트랑 자 분명히 뭐다? 가격 결정 모형이다. 그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기존의 틀을 똑같이 유지하지만 분명히 P로 미분한다는 낯설죠. 분명히. 낯서니까 어려웠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분명히 이제 물꼬를 터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7급은 이제는 분명히 수준이 다른 영역과 더 이상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자체가 없어요. 이미 이런 문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 문제 5급 행정고시에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유사합니다.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5급 문제를 우리 7급에서 이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전에 이런 유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좀 해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강 듣는 친구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붙어라 라고 했었는데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왕 나왔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쉬웠었기 때문에 사실 19번이 어렵다 해서 점수를 못 맞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단지 이건 있죠. 단순 계산 실수는 끝장입니다. 끝장. 답은 일단 2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 내용도 쌤이 다 해드렸던 내용이죠. 많이 했었습니다. 자,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자, 세고전환파 이론이죠. 자,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 현재 실질임금을 W1, 미래 실질임금을 W2라고 했을 때 자, 1 플러스 R로 현재 가치 만들어야 비교할 수 있죠. 원래는 같았는데 R이 하락하게 되면요. 이 값이 뭐였습니까?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 미래 쪽으로 노동 공급이 가버리지 현재 쪽은 줄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이자 하락은 노동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틀려서 답이다. 또 세고전 학파는 장기 단기 모두 화폐 중립성 성립하기 때문에 돈 뿌려봤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그죠? 자, 경기 변동의 유발 주요 요인은 기술 충격이었고요. 자, 우리 신축성, 신속히 조정돼서 시장 청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 뭐 스탠다드한 기본 문제네요. 자, 몇 번 틀렸습니까? 1번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1, 2년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기본 패턴, 쉬운 문제를 다수 포진시킨 상태에서 몇 가지 변별력을 구하는 고급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래서 그쪽의 방향을 두시는 것이 우리의 합격을 위한 지름길인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정말 알고 있다, 계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쪽에 초점을 두시고요. 향후엔 저도 그쪽에 초점을 더 많이 두는 또 다른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